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제18회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 개막 토크 다정함으로 길을 묻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개막 토크의 사회를 맡은 정치학자 김만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행사가 개막 토크라서요. 잠시 여러분께 올해 와우 북 페스티벌의 주제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해 와우 북 페스티벌의 주제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요, 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와우, 다정함이라고? 너무 유치했나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저 역시 이제 이 와우 북 페스티벌의 주제가 기획자들로부터 다정함이라는 걸 들었을 때, 정말 시적절한 주제를 잡았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지난 2년간 팬데믹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요, 그냥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거리를 두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정도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이 생활 양식도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계 맺기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충분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떻게 뭐 작동을 할까에 대해서 저희 정치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을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는 또 많은 사회적 현상이 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게 권리 차원에서 들어가면 사회적 약자들은 그 가시성이 사라지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은 좀 가혹한 시간을 건너온 것 같고요. 그 사이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잃고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이제 뭐 불평등도 좀 더 심화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차별과 혐오가 더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직 우리가 팬데믹이 끝나진 않고 저희들이 엔데믹이라고 부르는 시기로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남을 시작하면서 어떤 태도로 세상을 새롭게 지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제 그 다정함이 그 시작이 아닐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고 자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우 북 페스티벌이 정한 이번에 다정함으로 길을 묻다라는 이 주제가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다정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초대 작가님들도 다정함이다 그러면 뭐 이분들이다라는 분들을 다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요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싱어송라이터인 김목인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목현입니다. 예, 다음은 편집자 박혜진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예, 저희들 세 번째 초대 손님은 작가 은유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은효입니다. 예, 마지막 초대 손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뭐 약간 살아가는 사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역사학자 심용환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저희 아무런 애정 관계 없고. 예, 저희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좀 가벼운 질문으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나에게 다정함이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나씩 뭐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무긴 선생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뭐 얘기하고 이유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유를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뭐 이렇게 네. 한마디로 딱 듣고 뭐 딱 느끼면 네. 뭐 더 좋은 거고요. 저는 다정함은 고향이다로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떠나봐야지 좋은 줄 안다는. 네. 예, 누구나 다 고향을 처음에 떠나고 싶다가 나중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향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김복인 선생님께서 다정함은 고양이라고 하신 줄 고양이? 알고 저도요. 그리고, 예. 그래서 네. 이게 진짜 한마디로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정함은 고양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은유 선생님. 예. 네. 다정함은 고양이 등에 깃든 햇살이다. 고양이 등에 깃든 햇살이다.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게. 같은 거 했는 줄 아시나요? 예, 혹시 고양이 등 위에 비가 내리거나 그러세요? 아니 제가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데 네. 오늘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창가에 앉아 있고 그 햇빛을 쬐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등을 이렇게 쓸어주는데 따뜻한 거예요. 깃털마다 햇살이 다 고여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도 굉장히 포근해지고 제가 다정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사실 우리가 뭐 어떤 풍경 하나에도 어떻게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풍경을 만들어주는 존재와 대상이 나와 친숙한 대상이면 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심영원 선생님. 이런 장명을 하지 않겠고요. 잘 못하겠어요. 그냥 느끼는 거는 다정함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좀 다시 냉정하게 회복해봐야 될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커피숍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 진짜 크게 넘어졌거든요. 근데 단 한 명도 그 사람을 돕거나 도울 것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좀 쳐다라도 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꽝 소리 속에 꽝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 건가? 우리 안에 좀 사람으로서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난 있다고 믿는데 뭐 그런 좀 속상함이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정함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좀 우리가 좀 다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와달라 했을 때 저도 오게 된 거고요. 전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가 버스를 타다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부끄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배려해서 보시진 않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뭐 저희가 한번 달리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다정하게 좋게 해석해 주셨네요. 네. 예, 박혜진 선생님. 예. 저는 다정함은 의인화이다. 네.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 버스가 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버스 뒤에 눈동자가 이렇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차들 뒤에 눈이 있으면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처럼 보이는 순간부터 약간 그 버스가 그냥 사물 같지만은 않아요. 그냥 약간 다르게 느껴져요. 근데 다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냥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들의 다정함의 좀 핵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이렇게 말씀을 또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앞에 차가 가다가 이렇게 윙크를 해주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윙크를 해주면서 내가 어디로 갈 거라고 알려주고 그런 것도 다정함의 기초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잡아달라는 프롬프트. 예, 알겠습니다. 다정한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초대 손님들로부터 다정함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워밍업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본격적인 토크는 저희가 김목인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김목인 선생님께서 먼저 질문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냐? 그러면 좀 오늘 안타깝게도 김목인 선생님께서 다른 공연 일정 리허설 시간하고요. 약간 겹치셨답니다. 저희에 대해서 다정하지 않으신 거죠? 예, 원하시는 일은 아닌데 이제 그게 갑자기 좀 겹치는 바람에 약간 먼저 떠나셔야 되는 일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목인 선생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목인 선생님 이제 싱어송라이터이시자 작가이시고요. 오늘 저희들 개막식에서는 선생님 여러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곡을 좀 불러주셨어요. 네네. 예,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개막식 노래로 선정한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정한 리스트의 이유들. 일단 보통 개막식 하면은 뭔가 이렇게 바로 다가갈 수 있는 노래를 해야 된다는 좀 강박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뭔가 행사를 좀 망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무조건 좀 이렇게 리듬 좀 가벼운 거로 해야 되는데 다정한 노래들로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사실 제 노래들을 다 다정하긴 해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조용히 들어도 받아줄 것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좀 선곡하는데 편했어요. 그래서 좀 오늘은 평소보다 약간 조용한 노래들도 섞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뭐 선정하신 노래 중에 사실 네. 제 눈에 바로 들어왔던 건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김목인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 외로워서 그래라는 노래를 선정해 주셔가지고 그 최근에 저도 이제 외로움에 관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로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는데 선생님께 외로워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외로워진다는 거. 제가 그 노래 때문에 약간 외로운 것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제가 한 말은 아니었고 제 친구가 주변에 하도 이렇게 가벼운 사고 많이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술자리에서 되게 뭐 이렇게 꼬장을 부린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이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외로워서 그러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제가 살면서 여러 번 좀 이렇게 귀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노래를 만들게 되었고 그 외로움이라는 건 약간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간 허전함 같은 거 뭔가 하루가 끝났는데 뭔가 일을 하나 어떤 이벤트가 하나 더 있어야지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저는 그런 느낌을 외로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를 좀 좋은 고독감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약간 외로움에서 대해서 드릴 말이 있는데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원래 외로운 존재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영어권에서는 16세기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말이랍니다. 론리라는 말이 없었답니다.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이 셰익스피어래요. 그리고 이제 100여 년이 지나도록 이 용어는 있었는데 이 용어가 있지만 쓰이지 않는 말 사전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외롭다라는 말은 18세기가 되면서 좀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감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좀 딱딱한 표현으로 하면 아주 근대적인 감정이고 그리고 좀 더 딱딱한 표현으로 하면 아주 자본주의적 감정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아마 그래서 도움이 없다. 내가 어려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감정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감정을 요즘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때로 다르다는 이 이유로 저것들이 그리고 뭐 저 존재들이 그리고 뭐 이 세상에 없었으면 그러면서 또 때로는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 다름에 대한 그 다정함이 선생님께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뭐 다른 것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책도 많고 항상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평소에 뭐 그런 일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던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노래를 만들 때 노래는 좀 이렇게 선언적인 게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내가 써도 되나? 뭐 쓰고 나서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좀 망설여졌던 곡이기도 한데 이 곡을 처음 썼던 이유는 아까 제가 공연 때도 한번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약간 피부로 느낀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다르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던 게 이렇게 가을에 공연하러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제가 오래전에 혼자 그 완행버스라고 하잖아요. 그걸 타고 충청도에서 부산까지 내려간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올라타고 내리고 하는데 사투리가 이렇게 서서히 변하는 거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 동네에 가면은 잘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떤 자연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들이 하나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삼 약간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까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가볍게 좀 제 그런 감상을 던져본 거였는데 저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현대에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르다는 것은 사실 약간 번거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어떤 다른 의견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좀 나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낯설게 여기고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도 뭐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때 이제 다정함이라는 게 꼭 그 사람을 뭐 이렇게 꼭 안아주고 막 이러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것 약간 다른 사람들이 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내 영역에서 좀 들어와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정도? 그 정도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해보고 있어요. 이게 그 자기 자신의 영역에 이 영역에 들어와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않죠. 일이 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선생님의 이제 쓰신 미공개 신뢰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주변의 동네 이야기,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짧은 단상,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눴던 대화, 이런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분들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공개 신뢰학, 그래서 1장의 제목이요. 그런데 이런 이웃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르는 이웃들을 위한 모음곡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1악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1악장 1장에 마치 프릴루드처럼 이렇게 써놓은 구절이 있으신데요. 그 구절이 아주 너무 예뻤습니다. 어떻게 쓰셨냐면요. 인생이 꿈이라면 여기 이 사람들, 말 한 번 나눈 사이도 아니면서 한 동네에 머무는 이들은 왜 이리 생생하며 오늘 하루는 왜 이리도 섬세한 걸까? 왜 대체 무엇을 위해? 라고 쓰셨는데요. 이 짧은 구절을 읽어가는 동안 왜 내가 모르는 이웃들이 이리도 생생한 걸까? 라는 표현. 그리고 또 그들이 만드는 하루는 왜 이렇게 섬세한 걸까?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악보 위에 올라가서 이웃들이 음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께 이웃과 동네는 어떤 존재인가요? 네. 결론이 되게 모르는 사람. 글쎄요. 이 글을 쓸 때는 처음 쓸 때는 사실 뭐 되게 심각한 생각을 하진 않았었고 그때 제가 쓸 수 있는 것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니까 이제 좀 가까운 것들을 택하게 됐고 제 성격이 이제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슈퍼 아주머니가 만약에 굉장히 이렇게 너무 친하게 해주시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면은 약간 옆에 슈퍼를 가게 되는 그런 마음 이해 가세요? 예, 그 슈퍼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거기 가는 게 굉장히 뭔가 부담스러워져서 그래서 이제 동네에 제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점점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상하게 행동 반경이 좁아지더라고요. 예, 그게 넓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다정하다는 거 말을 딱 들었을 때, 뭐 다정하게 병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정한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게 맞는 태도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뭐 행사를 하고 나서 누구 하나가 이렇게 밥이라도 한번 먹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다정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너무 다정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요즘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동네에 살면서 되게 조용히 살다가 그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저기 어느 횟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누구지 하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모르는 사이였던 거예요. 왜냐면은 자주 가던 어떤 서점의 카운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도 거기 자주 가니까 서로 얼굴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지인인 줄 알았는데 아무 사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게 이렇게 끝났는데 동네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매일 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매일 보고 뭐 몇 년 동안 계속 보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에는 예전에 어르신들 같았으면 인사 나누고 막 이렇게 아는 척을 했을 텐데 이렇게 목례하는 정도만. 근데 제가 생각보다 글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의 하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루에 뭘 하시는지, 어디 사시는지, 그리고 뭐 어떤 에피소드까지 엿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현실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지만 글로 한번 써보자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다정하면은 어느 정도의 적당한 무심함도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막 친근한 게 아니라 적당한 무심함 네, 정도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다정한 무관심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 다정한 무관심이 필요하다. 관계에서.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막 사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너무 막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저도 강연을 가면 가끔씩 저한테 너무 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이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약간 부담이 되는 때가 가끔씩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저는 그냥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되게 복에 겨워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동네라는 곳은 좀 다른 공간인 것 같고요. 네. 그 공간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무관심과 적당한 친근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버무려 내야 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께 지금 이제 뭐 이웃과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 이웃과 동네에 대한 사랑이 전국 책방 투어로 이어진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투어이고 어떻게 네. 참여할 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사실 투어는 이미 하고 왔어요. 하고 와서 이제 투어는 끝났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왜 여기는 안 오냐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예, 저희 서점에는 왜 안 오시냐고 해서 계획이 없었는데 시즌 2를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다녀볼 생각이고요. 투어를 계획했을 때는 사실 이제 앨범을 발매하고 같이 홍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냈던 아이디어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디 지역에 가면은 거기 분들이 저를 다 아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기서 공연하는 거랑 거기서 공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투어를 가기 전까지는 일단 주말마다 지방에 가야 되는 그 압박감하고 또 다음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로 계속 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주말 출장 가듯이 투어를 하는 것이 좀 버겁고 부담스러웠는데 서점들에 연락을 했을 때 일단 한 군데 정도는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8군데가 다 흔쾌히 오라고 해서 하나는 첫 번째 감동이었고 제가 지역마다 뮤지션 한 분씩 게스트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오시기도 하고 서울에서 같이 내려가신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한 분쯤 거절할 줄 알았는데 다들 이렇게 시간을 내서 품을 내서 와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일처럼 생각하고 갔던 것을 이렇게 마음가짐을 좀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기 전에는 저도 내가 뭐라고 이렇게 전국을 투어를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니까 사람을 직접 만난다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서점 주인들이 그동안에 힘들었던 이야기도 해주시고 문 닫으려고 했었는데 오신다고 해서 그 농담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그 공간을 빌려서 제 그 공연을 하러 갔던 거였는데도 굉장히 많은 뭔가 이렇게 정의도 많으시잖아요, 다들. 시간도 많이 내주시고 막 저녁도 사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닌다는 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다른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원천이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과연 내 공간에 이렇게 누가 오신다고 했을 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전국 책방을 돌아다니면서 또 책방 투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이디어가 너무 신선하다는 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작은 책방들일수록 조금 네. 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하면서 뭐 좀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행사인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2기 투어도 성공하시기를 예, 많은 분들과 만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네. 오늘 김목인 선생님께서 조금 빨리 자리를 뜨셔야 돼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남아서 10분, 저도, 예, 10분 좀 있으시겠습니까? 예. 다정한 행사에서 이 나가는 거 굉장히 최악인 것 같아요. 말만 하고 안 듣고 나가는 게 그래서 10분 남아서 예, 듣다가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문 좀 네. 잠가주세요. 네, 네. 자, 참. 예, 이제 김목인 선생님께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손님은 저희들이 다정한 편집자 박혜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박혜진 선생님 제 작품만 들으면 이 책의 편집자셨구나라고 이제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의 이제 편집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 편집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기후 위기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기후와 관련된 책도 편집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평론가로도 예. 데뷔하시고. 예, 그리고 본인 평론, 책 예, 양쪽에서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니, 솔직히 너무 편집자로만 지금 예, 아니, 돌아가서 다정하지 다정하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박혜진 선생님 유튜브 엄청 열심히 보거든요. 유튜브도 하세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서 지금 오늘 오셔서 한마디도 지금 안 하셨는데 네. 되게 엉뚱하시다고 제가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러신가요? 엉뚱한 사람들 본인은 엉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편집을 거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제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일하는 직장이 민음사라는 출판사예요. 근데 민음사에서 이제 민음사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꽤 올해는 아니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조금씩 출연을 하고 있죠. 네. 예. 선생님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이제 작가와 독자를 잇는 이제 역할을 하는 편집자이십니다. 사실 저도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여러 편집자 선생님을 이때까지 만나왔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처음 데뷔시켜 주신 편집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잊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29살 때 첫 책을 썼을 때 아무 책도 아닌 걸 이제 이걸 내주시고 연락은 하고 지내시고요. 예. 그렇게 인간이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여러 책을 만들어주신 편집자 선생님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시고, 그리고 편집자 선생님들이 저희들 사실상의 우리들이 늘 말하는 첫 번째 독자이시라 편집자 선생님들께서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 작가들이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편집자의 말을 좀 잘 듣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좀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편집자 선생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책에는 이제 옛날 책에는 좀 자주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표지에 저는 편집자 이름도 같이 좀 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 책 커플을 열면 저희 안에 디자이너 이름이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책 표지 디자이너. 사실 책은 작가들은 텍스트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책이 한 권 만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북커버를 디자인하시는 분, 편집자 선생님, 인쇄소에서 인쇄하시는 분, 여러 수많은 과정 속에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이제 이게 정말 그 하나의 책이 나왔을 때 작가들이 자기 이름만 달고 나오면 약간 미안한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작가 옆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선생님께서요, 책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편집하시는 분들이 이제 쓰신 아주 짤막한 에세이들이 모여 있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편집은 영혼의 다리를 놓는 일이고 편집자는 불멸의 메신저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철학에서는 이게 영혼과 불멸이 시간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편집과 편집자 역할을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어떤 거였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 질문지를 받고 제가 쓴 문장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비장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너무 부끄러웠는데 또 책 문화 페스티벌이니까 가능한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글을 쓸 때 제가 뭔가 굉장히 호기로웠거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조가 돼 있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봐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초월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인간보다 오래 남는 것이 책이고 책은 굉장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품고 있어서 저 한 권의 책이 얼마만큼 유효할지 알 수 없잖아요. 100년이 넘을 수도 있는 거. 왜냐면 우리는 너무 오래된 책들을 이미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가장 불멸에 가까운 사물이 책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문장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비평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고 문학에 대한 글들을 많이 쓰는데 최근에 그거를 썼던 글들을 좀 모을 일이 있었어요.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챕터의 주제가 자아였어요. 자아의 후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시 소설들에서 예전에 자아가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잖아요. 개인의 발견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굉장히 뒤로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편화되고 자아라는 형태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희박해지고 한 사람의 완결된 사람으로서 보이지가 않고 근데 그게 우리 주로 이제 메릴 스트랜서 부분과 연결을 보면은 되게 나오는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시점이다. 그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아는 시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부분들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자아 1인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편화된 방식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올가 토카르추크가 2018년대 노벨문학상 수상한 다정한 서술자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 안에서 4인칭 서술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인칭. 네, 4인칭 서술자. 그게 뭐냐면 3인칭은 위에서 다 내려다 보는 거라면 4인칭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 정체되어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이게 파편화된 자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4인칭 4인칭 서술자 시점이라는 것과 되게 결부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나. 그건 다정함이라는 어떤 상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책이라는 거는 그런 여기도 저기도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인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어떤 인물의 내면에 들어가 볼 수 있고 사물, 동물, 식물을 다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뭔가 연결의 매개체로서 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하다는 지점에서 우리는 그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책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메신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사유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세계로 영어 표현으로는 insert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이 세계로 틈입하는 거다, 끼워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책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와닿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끼어듦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를 잊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이렇게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긴 하지만 제가 좀 다른 준비한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와우 북 페스티벌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시대에 종이책, 그러니까 언뜻 듣기에도 종이책에 별로 다정한 상황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게 박혜진 선생님께서도 유튜브를 또 하고 계신데요. 근데 유튜브 시대에 종이책 편집자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가요? 고단한 일이죠, 근데. 너무 무례한 질문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생계 농담이 있고 제가 유튜브를 유튜버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유튜브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유튜브 환경이라는 것이 저의 삶에 굉장히 많이 침입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처럼 중요한 플랫폼이 되기 전에는 책을 낸다는 건 상품을 만드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서점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생각하고 서점에 홍보할 때 필요한 뭐 분류 체계들이 있잖아요. 이 책은 소설인지 아닌지, 뭐 역사책인지, 논픽션인지, 픽션 에세이인지, 시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럼 MD들을 만나고 MD들에게 이 책의 외연들을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생산자 중심적인 정보들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은 책 홍보며 이런 것도 거의 다 해요. 이제 과거에는 서점을 만나는 것보다 유튜브 PD들을 만나는 게 더 많고, 그리고 책을 읽고 이걸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고자 하는 PD들을 만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유튜브 시대라는 건 그 상품으로서의 책이 아니라 컨텐츠로서의 책으로 넘어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럼 컨텐츠로서의 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이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거기에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유튜브 채널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 책과 관련된 기존의 분류 책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를 들면 뭐 상담 코너 안에서 그 책들이 나오고 있고, 아니면 거기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인물로 뭐 토론을 하기 위한 어떤 코너들이 있고, 그거는 그 독자들의 경험에 기반한 방식으로 책이 그냥 다시 재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상품으로서의 책과 컨텐츠로서의 책을 좀 구분 지어주는 어떤 변화의 흐름인 것 같고, 그것이 또 책을 기획하거나 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의 시작과 끝도 많이 달라지고 있죠. 예전에는 책을 만들어서 상품이 나오면 판매를 하고 독자들에게 가는 걸로 끝나는 거. 그럼 그 다음부터 3개월이 지나면 구간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게 또 언제 누군가에게 웹툰으로 다시 발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형태도 불분명하고 시작도 끝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좀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렸던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저희들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책의 의미도 변해가고 있고, 그러면 책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쓰고 있고 하나의 책 완성된 형태로서의 책이 가지는 의미도 좀 변해가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질문을 드렸는데, 이 심용환 작가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주 무례한 질문에 대해서 현명한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좀 다른 마지막 질문으로 선생님이 만드신 책 중에서 내가 이 책을 만들 때 가장 다정함이 넘쳐났다. 예, 그리고 생각하는 작품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다정함이 넘쳐났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좋을까, 저런 책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요즘 다정한 서술자를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 토카르츠크 에세이. 근데 그게 좀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많이 알려주고, 다정함에 대한 개념, 정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어요. 거기서 다정함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누군가가 심각하게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정함에 대해서 사실 다정함이라는 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뭘 걸고 맹세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다른 사람의 심리를 상상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그 정서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 다정함이라는 그 기술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만들고 있는 책이 있어요. 내일 마감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책이 그 경청이라는 소설이에요. 아까 소개했던 김혜진 작가의 최근 장편 소설인데, 캔슬 컬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심리 상담사인데, 이 잘 나가는 심리 상담사였던 거죠.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방송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채무 관계도 좋지 않고 평소에 행실도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대본에 쓰여 있는 대로 오늘처럼 이런 자리에 나가서 그 연예인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그 연예인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담사의 발언으로 이제 모든 그 죽음에 대한 원인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을 잃고, 뭐 함께 살던 사람과도 이제 결별을 하고, 그러니까 삶이 갑자기 완전히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캔슬링 당한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밤마다 편지를 쓰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기사를 썼던 사람에게 항의 편지를 쓰고 자기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동료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동료를 향해서 또 편지를 쓰고 근데 완성은 되지 못하죠. 근데 이 완성되지 못하는 편지가 끝날 때 거기서 그냥 멈춰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그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다른 사람,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표피적인 어떤 사건에서 뭔가 판단하는 건 쉽지만 판단하지 않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판단하지 않음 속에서 어떤 다정함이라는 키워드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미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어서 이게 좀 요즘 많이 몰입돼 있어서 이걸 능가하는 다른 작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홍보를 빈자한 네. 신간 이야기를 신간. 하시는 신간. 심지어 신간이 될 이야기. 네. 예,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이게 저도 직업병인데요. 떠올랐던 게 저희들 한병철 선생님이 쓰신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타자의 추방에 경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경청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오로지 우리가 다정한 사람이 될 때만 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경청이란 뭐냐?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 구절이 거기 참 감동적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공동체란 경청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들어주는 일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마 소설 모모 여러분 읽어보시면 모모가 하는 일도 들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래 들어주면 사람들이 하회하고 사람들이 또 상처도 치유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듣는다라는 것에 관한 책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저도 잘 읽어보고 제가 쓰고 있는 새 책에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때까지는 좀 박혜진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주셔가지고요.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책도 많이 만들어 주시면 뭐 이렇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리고 세 번째 모신 손님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약간 늘 뵙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포 작가 은유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전해온 르포 작가이시고 그리고 뭐 청년, 청소년, 노동자 이야기를 어떤 겸손한 목격자로 담아낸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 그리고 미등록 이주 아동 이야기를 담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 그리고 인권 활동가부터 시작해서 뭐 경찰, 아나운서, 뭐 여러 정치, 사회, 문화, 예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을 인터뷰한 인터뷰집인 크게 그린 사람이라는 이제 그 책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책 크게 그린 사람 같은 경우 다른 책은 제가 겁이 나서 손을 못 댔었는데 크게 그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으면서 계속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지하철 오는 길에도 제가 한 대목 읽고 오다가 거기서 막 지하철에서 펑펑 울어가지고 어떤 대목에서 네, 오셨어요? 저 김혜진 선생님 그 소설가. 소설가 인터뷰한 그 대목에서 네. 읽어가는 대목에서 좀 저가 한 대목이 좀 마음에 목에 탁 걸리는 대목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막 눈물을 막 흘렸던 것 같은데요. 주변 분위기 괜찮았나요? 예? 지하철 주변 분위기 괜찮나요? 싸늘했습니다. 제가 왜 저러나. 제가 왜 저러나 되게 싸늘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이제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크게 그리는 사람 책머리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계십니다. 나로서는 공적 글쓰기의 시작이 인터뷰라서 다행이었다. 덜 막막했다. 잘 써야 했다. 자족적인 글이 아니라 독자를 염두에 두는 글이어야 한다는 글쓰기의 기본 태도를 나는 인터뷰에서 익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인터뷰로 글 쓰는 일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는 이제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책임감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산문이나 다른 글을 쓸 때는 그냥 내가 쓰고 예를 들면 잘못 쓰면 나만 망하면 되는데 인터뷰는 타인의 명예와 삶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항상 쓸 때. 그리고 아까 이제 편집자가 최초의 독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인터뷰는
인터뷰이가 인터뷰를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우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의 첫 독자죠. 나보다 그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은 지배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심사받는 느낌도 좀 들고 글을 쓰면 그래서 인터뷰로 글을 쓰면 되게 좀 겸손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꾀를 부릴 수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오류나 손실 없이 잘 전달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책임감, 사명감, 네, 이런 걸 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게 겸손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인터뷰 그리고 결국은 타자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이 크시겠습니다. 진짜. 그쵸. 예.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아까 이 경청 이야기도 하셨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뭐 최소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귀한 이야기 저는 항상 인터뷰가 좀 인생 수업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개인 레슨 받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인생 수업 심화반 개인 수업을 내가 받았으면 굉장히 삶의 정수 같은 이야기들 내가 이런 걸 이렇게 경험했더니 이렇더라 들려주시는 어떤 뭐 지혜 또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잘 고이 간직해서 빨리 집에 가야 돼. 막 인터뷰하고 나면 이 생각이 어디 가서 놀면 이거 다 흐트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이걸 써서 온전하게 잘 전달해 드리고 싶다. 네, 이런 어떤 절실함이 꼭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특히 선생님들은 그런데 선생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주로 네.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듣고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이 귀 기울이는 이유, 그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달하는 이유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애초에 제가 막 그걸 해야지 해서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한 건 아니고요.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이제 글쓰기 수업하다 보면은 굉장히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직업군과 사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와요. 뭐 농사 짓는 분도 오고 뭐 주부도 오고 학생도 오고 뭐 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고정된 인격이 아니라 다 우리한테 약자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글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늘 듣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이 겪는 고통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사회 구조에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좀 연결이 되고 제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민감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 한 번은 수업에 그 성폭력 상담소 그에서 일하던 활동가 분이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니까 글쓰기가 이제 치유에 기능이 있다. 글을 쓰면 치유된다. 이래서 피해 여성들이랑 이제 글쓰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부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랑 글쓰기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너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뭐냐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 어떤 말이 들려야 그것이 담론이 되고 또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매체에 그때 한겨레 월간지에 성폭력 피해 여성들 인터뷰를 연재했어요. 그래서 그걸 연재하니까 그 글을 유심히 보신 이제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하는 단체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인터뷰 좀 해달라. 그래서 또 그거를 제가 해가지고 폭력과 존엄사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돌베개 출판사에서 네, 김혜영 편집자가 청소년 노동자 현장 실습생의 이야기를 한번 르포로 써보자. 현장 실습생들의 죽음은 뉴스가 되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죽음도 평등하지 않아서 의대생의 죽음과 청소년 노동자의 죽음은 똑같이 다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책으로 내보자는 제안을 받고 저도 그 문제의식에 공유를 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경로 의존성처럼 자꾸 이제 저한테 그런 작업 의뢰가 오고, 하지만 제가 오는 걸 다 하지는 못하고요.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출간 제안서를 보다가 저를 좀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소들이. 그래서 이거는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몰랐던 분야다.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 아동의 그 인터뷰식 같은 경우도 내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책을 계속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미등록 이주 아동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르포 작가인 나도 몰랐을 정도면 이 아이들이 정말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의지를 갖고 나 이제부터 사회적 약자들 계속 작업할 거야 이건 아니고 한 권 한 권 쓰다 보니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게 한 권 한 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네. 예.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힘들지 않느냐. 아까 네. 김만권 선생님 눈물 흘리셨다 이러는데 네. 저는 눈물 흘리거든요. 슬프면. 네, 인터뷰 하다가도 이야기 들으면 슬프면 이제 인터뷰이가 울면 저도 같이 울고 뭐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존재는 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 사회적으로 억압돼서 문제지 저는 눈물 흘릴 일이 좀 많으면 그게 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 이렇게 듣고 나면 또 저도 배우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심화반. 네, 예. 그래서 힘이 좀 들기도 하지만 너무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기본적인 어떤 삶을 영위할 만한 안전망이 없다라는 것이 절망이 들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정말 이런 좌절감 같은 거 낙심하는 마음도 드는데요. 하지만 또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증언하고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전 그건 굉장한 세상에 대한 보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내 아들은 잃었지만 다른 죽음은 없어야 돼. 이런 마음, 도의심 이런 거 없으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슬퍼할 겨를이 없다. 나 빨리 듣고 더 용기 내서 다른 분에게 알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힘을 얻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그린 사람이 또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의 인터뷰가 실려 네.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아마 그런 글들이 네.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뭐 제가 정치학 전공이니까 어쩌다가 아는 일인데요. 실제로 하청 노동자와 원청 노동자는요. 목숨을 잃으면 그 원청과 하청에 가는 처벌 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원청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망할수록 처벌 점수가 너무 높아서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청 노동자들한테 시키는 어떤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사실은 이렇게 사회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우리가 다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인터뷰하시고 피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일선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식을 잃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전달해 주고 계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인터뷰하시면서 여러 분 만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만나는 분들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셨을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모든 인터뷰들이 다 행복감에 차올랐다라고 이제 그렇게 쓰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터뷰하는 내가 아니라 인터뷰하는 상대방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것. 그리고 어떤 그런 인터뷰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의 사례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크게 그린 사람의 18분이 있고 다른 책도 많은데 이거 어떤 분을 이야기해야 되나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저는 특정 어떤 분을 이렇게 언급하기보다는 인터뷰를 하러 나가면 작은 선물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은전 작가님은 그 비건 립스틱 그런 립그로스인데 그거를 이렇게 주머니에 꺼내서 저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런 거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게 또 좋았고 이면조 아나운서도 저 이제 힘드니까 영양제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조금 주셨고
그리고 김영균 어머님 선생님 그때 인터뷰 김미숙 선생님 인터뷰 했을 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늘 이제 김영균 노동자가 돌아가신 게 12월이었고 계속 이제 한겨울을 길에서 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한 복장이 항상 풀 장착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겨울에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장갑이 없으니까 장갑을 빼서 이렇게 껴주시더라고요. 장갑 끼라고. 나는 옷이 따뜻해서 괜찮다.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냐. 막 이제 이러시면서 장갑 껴주시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가면은 뭐 작은 거 이렇게 되게 챙겨가요. 배워서 누군가에게 뭘 준다는 것이 그게 막 엄청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쨌든 한 번은 생각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노력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나오다가 오늘 우리 저희 토크하는데 뭘 드릴까 똑같은 거 4개 있는 게 제 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책을 이렇게 챙겨갖고 저희 받기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정함이 순환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꼭 받은 사람한테 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또 뭐 만나기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다정함이 이렇게 전염돼서 순환되는 구조가 우리 사회를 더 다정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이 보기 싫다라는 말처럼 들려가지고 제가 뜨끔했는데요. 바쁘시잖아요. 외로움에 대한 책을 쓰셔야 돼서.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또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고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네. 힘들고 어렵고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선생님께서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사실 김혜진 작가의 목소리를 빌려서 표현하고 계시지만 한 번도 서사의 세계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계 내의 존재로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읽었을 때 이게 정말 가슴에 탁 이게 와닿으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 그리고 사실 오늘 나오신 모든 작가 선생님들, 우리 박혜진 선생님 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다 보이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너무 이제 그 훌륭하신 작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예. 원래 이렇게 안 다정하시거든요. 술자리에서는 좀 심한 욕도 잘하시는데 진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네 진짜 다정하시네요. 네.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심용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4번째 손님이 저희 심용환 선생님이십니다. 예, 근데 심용환 선생님하고 저하고 제가 약간 인연이 있어 보이죠? 근데 둘이 가끔씩 보면 저희들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막 5시간씩 수다를 떠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김방원 수다 선생님이 떠는 4시간 떠드셨고요. 저는 1시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예, 시간에 대해서 잠깐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30분 정도 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4번째 마지막 손님이 이제 역사학자 심용환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지금 방송에서 너무 맹활약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따로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헌법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책을 쓰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책에 북톡에 초대해서 제가 이야기 손님으로 모셔서 이제 그날 인연이 북토크하고 맺어졌습니다. 밤에 회식 이렇게 거기서 욕하셨어요. 저한테 욕한 건 아니고 평안한 세상에다 불만을 저는 만나니 2시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깜짝 놀랐죠. 분위기 차원에서. 바뀌었습니다. 예, 심용환 선생님께서는 이제 역사로 대중을 만나시는 분인데요. 근데 이제 역사에 별로 다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역사가 다 지난 시대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미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있었던 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게 가능해? 라고 묻는 분들이 또 많으십니다. 특히 지금 생각해보면 시대가 이렇게 순환한다고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고 기술도 바뀌고 다양한 어떤 참여 형태도 민주주의로 바뀌고 이러면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정말 미래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뭐 묻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 좀 역사의 쓸모를 좀 다정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제 책 어떨까요? 아닌데 지금 다른 작가님 책 제목 인용하셨고요. 네. 이게 뭐 방송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책을 알리는 한 수단으로 방송을 방송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걸 활용하면 더 인지도 올라가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는 상황처럼 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좀 그런 고민이 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똑같은 고민. 그래서 궁극적인 건 책인데 왜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흘러갈까 뭐 이런 생각에 저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역사 그쵸. 근데 이제 뭐 모든 역사학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해답은 없죠. 하지만 역사 속에서 유사하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차갑고 슬픈 이야기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만원 선생님이 학창 시절 저는 조금 더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개그한 건데 실패했고요. 네. 이거 제가 저 인간 와서 이렇게 실험 소리 하나 하는데 약간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이렇게 막 들어갔을 무렵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기계론적이고 단계론적인 역사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노예제 사회, 뭐 중세 농노제 사회,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 사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게 좀 서양인들의 관념적 이야기라면 현실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면 저 파시오 군부 세력을 무너뜨리면 이제 반미 자주의 시대가 온다.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가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를 열망하게 하고 그 신념 속에서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너무나 그 끝자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체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한때는 역사가 그런 것들을 기능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꼭 역사만이 아니라 인문학이란 것 자체가 한때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상상력을 주던 때가 있었으나 지금 최근에 그게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 허우적대고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면 내용으로 따지면 이제 반복되는 측면들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를 어제 영상을 올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뭘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1929년에 있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때 미국도 예를 들면 주택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러니까 주택을 너무 많이 사서 요즘으로 말하면 LTV 비율이 너무 높은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들어갔던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 지나가면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있지만 뭐 튀르키예의 물가가 얼마 올랐다.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상태다. 똑같아요.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되기 전에 2, 3년 전 짧게 잡으면 한 1, 2년 전에 이미 이제 그 당시 독일이나 여러 지역들에서 벌써 붕괴가 일어나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가 계속 금리를 막 올리죠. 근데 웃긴 게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제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와 상관없이 주가도 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낙관론이 팽배하다 보니까 시장이 알아서 조정할 것이라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곧 있으면 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실 역사 속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인간의 비합리성이 이제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 대조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뭔가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들 뭐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어떤 역사학 자체가 사람에게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솔직한 마음은 이 다정함이란 단어가 한편에서는 되게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냥 어떤 꼰대스러운 말이지만 그냥 한국 현대사를 살아온 입장에서 생각하면 서글픈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념도 희망도 공동체도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날이 오면 뭐 민주주의여 만세 뭐 그런 어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지금 냉정하게 돌아보면 정확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희망과 역사의 변혁을 부르짖던 그때가 다 끝나고 이제 우리는 다 이렇게 서로 딴주머니 챙기고 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야 그래도 서로 다정하게 지내보자 약간 그런 서글픔 뭐 그런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결국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 인문학에서 희망을 발견한다는 것은 다시 이제 끈을 어떻게 동여맬까의 문제인데 그 문제 속에서 과거를 우리가 돌아봤었을 때 되게 중요한 희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됐었을 때 생기는 문제를 보면서 경고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그때 보면 가장 인상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역사의 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공황 이야기하면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냥 암기로 배우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테네시주 개발공사, 국가기업, 수정자본주의. 근데 실제 그 당시를 보면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을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깨가면서 없던 길을 사실은 루스벨트가 그 당시 지역개발주의자들과 연대를 해서 풀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이 되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면 사실은 그 시대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위험한 모험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역사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표면적이고 암기적 단계가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단순한 역사학자들만이 아니라 뛰어난 정치학자, 그리고 뛰어난 평론가, 뛰어난 어떤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소통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지금의 위기나 지금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솔직한 답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적나라한 대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예, 항상 우리가 이렇게 특히 역사를 대할 때 역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늘 자꾸 철학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철학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어떤 행위를 하는 당시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를 행위자조차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행위자가 했던 의미를 이해하는 건 그 시대를 지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역사가들이 있을 때 읽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가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지나온 시대의 행위의 의미를 읽고 그것을 정리해 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 제가 뭐 이렇게 오늘 계속 아렌트 인용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도 예.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하게 되는데 거기 아렌트도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종말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뭔가 다 허물어진 것 같은데 항상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이 희망을 항상 만들어 왔다라는 것도 뭐 사실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쓸모가 아마 그 부분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역사의 쓸모는 최태원 선생님 책 제목이 아닙니다. 제가 가급적 제목 좀 말고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을 피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예.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책 정말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심용환 선생님 제가 깜짝 놀라는 게 1년에 한 권씩은 꼭 꼬박꼬박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친절한 한국사를 이번 와우에 가지고 오셨는데 특별히 친절한 한국사를 선택하신 이유. 아주 단순하죠. 다정함과 가까운 친절함, 다정함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건 사실 그 독서평설이라는 고등학교 학생 잡지에 연재했던 거고, 이제 청소년용으로 처음 쓴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청소년의 묻보에 맞춰서 한번 해본 작업인데, 이제 근데 되게 재밌었던 반응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책 다 읽고 나서 이제 막 안 친절한 세계사라고, 그러니까 한국사라고 그래서 안 친절하다, 이거 뭔 친절하냐.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뭐냐면 이제 처음에 그렇게 친절한 성격은 아닌가 봐요, 제가. 근데 뭐냐면 이제 세종대왕하고 이제 이순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통념이 틀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면 우리가 역사는 정답을 갖고 있고 사실은 감수성도 정답이에요. 저는 이 와부 페스티벌에 저를 자주 불러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오는데 이번에는 다정함이라는 하나도 되게 생각이 지금 약간 울렁대고 있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땐 되게 눈물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울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너는 가서 취업해야지, 네가 울고 있어 이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제가 이제 눈물이 없어진 정도로 넘어서 안구건조증에 되게 시달리면서 너무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역사라는 게 내용도 정답이 정해져 있고 감수성까지도 정답을 강요해요,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하면 어때요? 두 가지 감수성밖에 없어요. 나쁜 일본놈, 불쌍한 조선인들. 여기다 하나 더 더하면 훌륭한 독립운동가. 감정이 나쁘다, 훌륭하다, 불쌍하다예요. 이렇게 단순한 감정이 어디 있어요? 또 현대사로 오면 또 뭐 그 어떤 감성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의 역사 교육이나 사회과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지식만을 암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세계관마저도 단정적으로 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그걸 좀 깨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책 내용은 이제 사보시면 되고요. 어제 제가 제주도에 있었는데 국문학자 강문정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조선 잡사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세종대왕 이야기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느꼈던 건데 사실은 세종대왕이 굉장히 이 유교군주로서의 신념이 강한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극추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극히 추하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올리지 마라. 그래서 실록에서 세종이 그 명령을 내린 다음에 500년 왕조에
동성애라는 단어는 사라졌다는 거. 저도 사실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실망이야, 재수없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존재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과거를 발견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너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친절한 한국사에서 제가 좀 도모하고 시도해 보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건 좀 이렇게 같은 사물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누가 이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야, 나는 이거를 확신하는데 네 주장도 이건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서로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간다라면 조금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양성과 다정함이 강조되는 시대에도 왜 우리 역사 교육은 이럴까? 약간 그런 목적으로 낸 책입니다. 네.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한계뿐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생산적이다라는 이야기이시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의 역사를 마주하는 자세, 또 이제 한편으로는 보이기도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인간들을 대해야 되는가, 개인들을 대해야 되는가, 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최근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특히 역사로만 국한해서 특히 이제 유튜브 이런 댓글 같은 거 분석하면, 그러니까 분석보다 이제 보이는 게 보면 미화하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고종 황제에 대해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서울대 이태진 교수가 고종시대의 재조명이라는 책을 썼던 게 화제가 됐고, 그거에 대한 학계에 엄청난 비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도 그때는 이제 그냥 모르겠죠.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입장이 딱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건 이태진 선생님 주장은 좀 정확하지 않다. 이제 고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인데, 그걸 이제 예전에 이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댓글이 한 1000개가 달리는데 다 고종 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놀랬죠. 왜 이렇게 욕을 할까? 그때부터 이제 그 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좀 찾다 보니까 과거엔 이런 거죠. 내가 좌파면 뭐 이런 입장, 우파면 이런 입장.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는 무조건 결론적으로는 장점이 있더라도 나쁜 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뭐 반대면 또 반대 이랬더라면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조리돌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성황후 쉐시아 뭐라든지. 이 발언은 부적합했던 표현 같고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좋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는 맥락과 근거가 있는 정치적 신념적으로 혐오감이 표현이 됐다면, 최근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오히려 혐오 표현은 더 강화가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어찌됐건 논리와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논리와 맥락을 형성케 한 사회구조가 바뀌면 그 논란은 사라져요.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신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한번 이제 발생이 되면 이건 꺼트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건 논리와 맥락이나 사회구조랑 무관한 그냥 그들의 리그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다 김옥균 얘기 같은 것들을 쭉 자세히 썼었는데, 김옥균 얘기는 제가 사실은 누차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끝내 아직까지는 방송 컨텐츠를 못 만든 주제예요. 왜냐면 되게 단순하게 배우잖아요. 김옥균, 갑신정변, 실패. 그리고 좀 들어가면 되게 무모하고 성급했다. 딱 끝나게 되죠. 실제 내용 보면 안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실제로 평생에 조선 여지도란 지도를 품에 품고 다니고, 이제 사실 우리가 독도 문제를 갖고 싸우지만 그 당시 일본이 노렸던 건 울릉도예요. 그래서 울릉도를 장악하고 싶어서 독도를 건드린 거고, 독도만 뺏을 수밖에 없던 게 울릉도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조선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뺏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 김옥균이 일본보다 먼저 독도와 울릉도의 중요성을 알고 독도와 울릉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역업과 상업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굉장히 다양한 활동에 정말 온몸 바쳐 뛰어다니는 그 당시 아주 찾기 드문 인재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점이 있었다는 거 부정할 수도 없겠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고 이제 결국 그 사람이 쉽게 쫓겨나고 죽고 망명가로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를 대할 때 우리가 한편에서는 그런 혐오 문화가 있고, 반대편에서 우리가 그냥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항상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근데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요. 아니, 살아가는, 왜 이렇게 흥분하죠? 아니, 여기, 막 그러니까, 계속 톤이 이렇게 높아가시는 거 보이죠? 아니, 저도 모르게. 요즘 방송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너무 굴곡이는 이게 됐어요. 근데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냉정히 따졌을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우리들로 돌아와 보면, 우리는 김옥균이 도전했었던 거에 100분의 1도 도전하지 못했고, 김옥균이 부딪혔었던 용기에 뭐 100분의 1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되게 우리는 되게 쉽게 어떤 재판관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다각도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정함이란 이야기를 할 적에 사실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기분?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정성을 갖고 타인과 마주하고 함께 무언가를 받아들였었을 때 야, 너 오바야 꺼져. 이런 어떤 다정한 단절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경험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좀 휴머니티를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더 우리가 인간다워지고 더 인간다워진다면은 무례한 간섭이나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린 간섭이나 진정 어린 소통 그리고 진정한 연대와 진정한 공동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그 회복점의 시작점에서 다른 걸 떠나서 역사 서술가로서의 어떤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것은 이제 좀 그런 역사 속에서 뭔가 행동했었던 개인들을 결과론적으로 평가하는 거에 좀 벗어나 보자.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네. 예, 뭐 이야기를 계속 듣는 동안에 또 전 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이 마지막 다정함 코멘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한병철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편함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걸 감수해야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걸 아예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뭐 확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어떻게 감수하고 하지만 최대한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그러지 않게 하는 어떤 그 경계가 어딘지를 우리가 좀 많은 이야기와 대화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저 마지막 질문 후에 현장 질문 하나가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말을 심용환 선생님께서 하셔서 마지막 질문은 하지 않고 현장 질문 하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분이서 5시간씩 이야기하시는지 알겠어요. 네, 현장 질문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발표했으면 빨리 끝났을 건데 기다리다가 지금 죄송합니다. 예, 제 잘못입니다. 예. 김만건 선생님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예. 네. 예, 현장에서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어떻게든 어떤 질문이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은효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시면서 근데 약간 좀 한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글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뭐 예컨대 그 제도적인 기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갖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글쓰기라는 것이 지닌 어떤 한계나 혹은 뭐 그런 어떤 그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하시는 뭐 본인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네.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한계를 어떻게 감각하시는지 그렇게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합니다. 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하고 와서 글을 쓸 때 이 글이 뭘 할 수 있을까? 이 큰 고통 앞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 앞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재해가 제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쓸 때 찾아본 것만 해도 23년째 이제 OECD 국가 중에 1위고요. 작년에도 2,000명 넘게 일을 하다가 퇴근하지 못했고 이런 현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쓰는 게 글을 그럼 내가 왜 쓰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게 좀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크고 적어도 글 쓰는 나는 바뀐다. 내가 바뀌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바뀔 수 있고 또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저는 그게 인식도 실천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퍼져나가면서 작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있지만 없는 아이들은 제도적인 변화를 또 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고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이제 체류권이 부여되는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는데 그때 도종환 의원이 이 책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국감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이주 인권 단체 활동가 선생님들이랑 너무 기뻐는 했지만 한편으론 허탈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이것을 아니까 이렇게 빨리 바뀔 수도 있는데 그동안은 너무 다 무관심했고 알지 못해서 바뀌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허탈하지만 그래도 뭔가라도 해보는 게 되게 소중하다라는 교훈은 얻었어요. 사회가 바뀌려면 제도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두 개가 있는데 제도는 아무래도 이제 입법기관이나 다른 데서 해야 된다면
문화적으로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아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거, 적어도 악플 다는 사람들이 조금 주저할 수 있게 더 좋은 여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글 쓰는 사람이 좀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냥 언어를 짓고 있습니다. 네. 예,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정말 플로에서 질문을 좀 더 받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어떠셨나요? 이제 소감 한마디. 그러니까 박혜진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예.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문학 출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다정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정함이라는 단어를 자기 안에서 이제 경험적인 언어로 계속 이제 재해석하고 그게 하나의 이념이 될 정도로 체화하는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점에서 이 와우 페스티벌의 다정함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이 정서가 주제가 된 이유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이 없긴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리터라는 잡지를 이제 2달에 한 번씩 내는데 주제가 무해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의 미덕으로 무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무해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그냥 혼자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무해한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어떤 불편함 속에서 내가 상처를 줄지도 모르고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고 이런 것에 대한 도덕적 결벽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정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좀 넘어설 수 있는 다정함이 어떤 것인지 좀 자기 안에서 계속 생각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여러 이야기들, 사건이 아니라 사실 역사는 사건을 경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여러 르포에 대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심용환 작가님. 네, 저도 좋았고요. 진짜 왜 여기 왜 오셨는지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졌는데, 진짜 힘든 시대 같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하는 건 영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독서라는 성찰의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얻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어디 가면 저 소개할 때 이렇게 방송 많이 나오는 걸로 소개할 때 꼭 저는 딱 하면 저 역사책 쓰는 사람이 이렇게 꼭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와우 페스티벌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꼭 독자가 되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책 많이 사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저 사실 민음사하고 책 하나 계약한 게 있는데 이렇게 만나 뵐지 몰라서 지금 부담스럽게 짝이 없어서 이건 또 언제 이영지 씨 잘 계시나요? 네, 하여튼 굉장히 지금 마음이 힘듭니다. 가서 열심히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모든 작가들이 계약이 밀려 있으면 정말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저도 상당히 불편한 게 몇 개 있어서 이제 들으면서 동감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예, 은유 선생님. 예. 얘기 많이 했는데. 예. 네, 저도 이렇게 2시간 좀 안 되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았고요.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좋은 대화라고 생각해요. 물론 맛있는 것과 같이면 더 좋은데, 그래서 저도 이런 자리가 아니면 만나 뵙기 힘든 분들과 이런 조합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예. 예, 선생님들의 개막 토크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개막 토크는요,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다정함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 와우에는요, 많은 국내외 작가 그리고 번역가 여러분들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어떤 모든 대화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요, 저희들이 2년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와우가 여러분의 곁에 찾아가서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와우가 옆자리에 앉을 때 와우가 찾아오면 여러분도 한번 와우를 꼭 껴안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토크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은 이어질 다른 다정한 토크들을 기대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